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재정 준칙이 정부의 역할을 좀 제약할 것이다. 성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재정 준칙이 너무 느슨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코로나19라는 15분 정도 오버.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서 4차례 추경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3분기에는 반등을 이루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의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그 19년도에서 20년까지 비교를 보면은 국가 채무가 37.7%에서 43.9%로 큰 폭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이 관리 수지를 보면은 19년도에 0.6%였습니다만은 올해는 마이너스 6.1%로 상당히 큰 폭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그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국보다. 그렇지만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특히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 위기 등에 대비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 관련해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께서 왜 위기 상황인데 저희가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주고 계십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재정 준칙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이미 도입을 했고 도입한 상태에서 위기 상황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되 위기 때 재정 준칙의 면제를 인정을 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위기 때 왜 논의를 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위기 이후에 논의를 하고 해서 도입을 해도 될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25년도에 도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이면은 24년도 9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한 3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바로 24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입을 해야 나름대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사이에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보면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많은 나라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4년에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도 통상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서 위기 직후에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재정 준칙이 재정 건전성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기보다는 위기 시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
그리고 경기가 특별히 상당히 둔화되었을 때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재정 준칙에 함께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했었고, 거기 일환으로 저희가 방안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재정 정책 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이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0%분의 국가 채무 비율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1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왜 60이냐? 왜 60을 썼고 국가 채무비율 60을 썼고 통합 재정 수지 3%를 썼는지, 그리고 왜 곱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곱하기를 썼냐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재정 상황을 봤었고 앞으로의 재정 여건을 봤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을 보면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따르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와 다르게 세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성장 구도로 가다 보니까 과거처럼 세수가 상당폭 그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쉽게 국가 채무 비율을 어떤 특정한 그 비율을 타겟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또 복지 시스템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성숙되는 과정에서 지출 수요, 그리고 갑자기 과거와 다르게 세수가 둔화되는 여건,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 특정 국가 채무 비율을 타겟하기보다는 증가 속도를 줄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은 이렇게 일을 한도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루폴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60인데 24년도에 저희가 중기 재정 운영 계획상 국가 채무 비율이 58.6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3%로 맞춰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통합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9입니다. 마이너스 3.9에서 3%까지 낮추려면 상당폭 노력이 필요한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60% 이상으로 가면은 이 통합 재정 수지의 그 허용 한도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출 속도를 계속 관리하는 구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특정한 채무 비율을 타겟을 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거기 임박을 했을 때 재정의 역할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자. 그래서 채무 비율이 60% 넘으면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구조를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께서 왜 60이고 3%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60하고 3이 EU 준칙을 벤치마킹 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 중장기 재정 여건을 봤습니다. 24년도에 58.6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55%를 하거나 45%를 하거나 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을 대폭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럼 지출 증가율을 계속해서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상당폭 적자가 되는데 3% 미만으로 통합재정 수지를 2%나 1%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지출상의 지출 감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24년도에 국가채무 비율 58.6, 통합재정 수지 비율 마이너스 3.9를 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재정 준칙은 향후 10년간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적용을 해서 바로 적용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를 염두에 두고 가장 바람직한 재정 준칙은 뭘까 생각을 해봤었고, 24년까지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보면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60%하고 3%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느슨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준칙을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준칙 달성이 어렵습니다. 다 이거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적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5년도에는 준칙을 달성하겠다. 그 말은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에 근접을 했을 때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한 1%포인트 수준 낮춰가지고 준칙을 준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가 볼 때 느슨하지 않다. 지금 중장기 재정 여건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대 왜 그러면 그 국가 채무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24년도까지 58.6까지 가져가느냐,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5%에서 6%, 통합재정 수지를 마이너스 3%에서 4%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장기 재정 전방도 해봤었고 중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출 소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 지출 수요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가 많은 반면에 그 세입 둔화가 세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그 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그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세 수입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8에서 11% 정도 됐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국세 수입 증가율은 1에서 4%입니다. 10년 시계로 보더라도 90년도에 국세 수입 증가율은 13.5%, 2000년대에는 8.1%, 2010년대에는 6.0%. 저희가 생각하는 중기 재정 계획상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2.1%입니다. 이렇게 세수 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세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기 재정 운영 계획 수립을 하면서 굉장히 지출 증가율도 좀 낮춰보고 국가 채무나 그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3%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재정 수지를 안 쓰고 왜 통합재정 수지를 썼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통합재정 수지라는 게 관리재정 수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정 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제 관리재정 수지까지 다 관리한다는 거고, 관리재정 수지와 관리 없이 통합재정 수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방법은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재정 수지를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방법도 있고, 통합재정 수지를 타겟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통합재정 수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라별로 다 비교가 되는데, 그 국제적으로는 다 관리재정 수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의 개념이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 차원에서 통합재정 수지 개념을 활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준칙이 예외 조항이 많다, 면제 다 빠져나가고 또 한도 완화하게 되면은 준칙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 경제 위기 시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 재정의 역할은 어려운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대외 의존도라든가 경제 변동성 등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모두 준칙할 때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EU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경기 침체, 미국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 지출, 이런 경우에 준칙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외 조항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외 요건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법 예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게 그 예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추경 편성 요건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기 위한 그런 그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그 한도 완화 요건도 성장률이라든가 고용률 등 경제 지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완화되도록 하여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면제나 완화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되지 않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도입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당장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0%하고 3% 기준을 당장 적용을 하면 다 준칙이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출들을 다 감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지출 수요,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한 3년간의 유예는 필요하겠다. 다만 3년간의 유예가 결코 느슨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25년도에 저희가 준칙 준수를 하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총량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 통과돼서 25년도에 준칙이 도입이 되면은 된다고, 준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도 9월 달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총량 관리를 해서 25년도에는 준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도입하는 이후에는 해외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정 준칙의 구속력입니다. 시행령을 왜 시행령에다 하느냐, 법에다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저희가 이제 재정 준칙의 준수 의무라든가 면제 요건, 다음에 준칙 적용 시기 모두 다 법적인 근거는 법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한도만 시행령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한도라는 게 좀 신속하게 경기 여건이 변하면은 신속하게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좀 돼야지 정부의 재정 역할에 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법보다는 시행령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 감면 한도 같은 것들이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만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법령 형태, 시행령에 꼭 담을 건지 아니면은 법에 담을 건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한 감독 기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상 저희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재정 수지 예산 편성할 때 나오기 때문에 한도를 정부가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는 바로 편성 시점에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회 심사 과정이나 또는 시민단체의 역할, 감사 등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좀 제기해 준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역할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미래 성장을 이렇게 기여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지출 등 복지 지출 확대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혁신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원석 교수님께서는 연기금 관련해서 이제 많은 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기 재정 전망을 하더라도 연기금 분야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대 연기금 관련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좀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1.5% 관리재정 수지 1.5% 정도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5년이면 7.5%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제 관리재정 수지 1.5%가 1.5%의 채무 증가 요인도 되지만은 또 GDP 증가 효과가 있어서 좀 상쇄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관리재정 수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나원준 교수님께서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재정 준칙이 즉각 시행은 아니고 위기 시에 충분히 역할을 하는 거고 3년간의 유예를 두는 거고, 그렇지만은 지금 도입하려는 거는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바로
임박해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랑샤드 교수님께서 하신 피지컬 스탠다드를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EU의 준칙은 각 개별 국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꾸 예외를 두게 돼서 준칙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블랑샤드께서는 특정한 수치보다는 피지컬 스탠더드를 도입을 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피지컬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그 교수님께서는 개별 국가의 EU 나라들이 EU 준칙도 가지고 있지만은 개별 국가별로 또 준칙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별 국가의 준칙이 아니라 EU에 해당되는 준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이거 추진 체계로서 유럽 집행이사회가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를 하고 사법재판소가 희정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상황하고 좀 맞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